여러분,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에이펙은 끝났는데 왜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미 귀국했고 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7위, 일본 8위. 우리가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경주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CNN에서 17년간 전쟁과 재난을 취재해온 제시카 로버츠 기자.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던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작은 도시, 부족한 인프라, 화려하지 않은 외관. 하지만 포항 앞바다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어. 이게 진짜 선진국이야. 대체 포항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텔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길래 세계가 감탄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CNN 기자 제시카 로버츠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한국의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로버츠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17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취재를 마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지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고 회의장과 만찬장을 오가며 정상들의 악수와 발언을 기록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주라는 도시 자체는 저에겐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낡은 절 몇 곳과 흙으로 덮인 무덤들, 오래된 돌탑이 전부였거든요. 조용한 지방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공항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러 가는데 1층 입국장 쪽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뉴욕행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오늘 입국자가 많은 것 같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에이펙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끝났는데 왜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걸까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어였어요. 경주 정말 좋았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 같은 말들이 들렸지요. 제가 방금까지 있던 그 경주 말인가요? 게이트로 가는 길에 또 다른 그룹을 봤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포항 크루즈 최고였다는 단어가 들렸어요. 포항? 크루즈? 저는 일주일 동안 경주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게이트 앞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30분 후면 탑승이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취재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 아까 들었던 대화들이 생각났거든요.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놓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회의장만 쫓아다녔지 정작 이 행사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뉴욕행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지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로 17년을 일하면서 터득한 본능 같은 게 있어요. 뭔가 큰 이야기가 있는데 놓치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CNN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국 연기, 경주 후속 취재 진행. 답장은 빨랐어요. 승인, 내일까지 업데이트 전송.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출국을 포기하고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취재는 끝났는데 왜 다시 가느냐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분명히 있어요. 포항이라는 곳, 크루즈라는 단어, 그리고 사람들의 감탄 섞인 목소리들.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경주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다음 열차는 1시간 후였어요. 역 대합실에서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에이펙 경주 포항, 에이펙 크루즈 같은 키워드로 뉴스를 찾아봤지요.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 2척이 입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숙박시설로 활용됐다고 했습니다. 1,100명을 수용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경주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정상회의장과 만찬장만 쫓아다녔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40분 거리 포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도시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들과 그 사이로 지나가는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옆자리에는 젊은 한국인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경주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에이펙 끝났으니까 사람 좀 덜하겠지? 아니야, 뉴스 봤어?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폐막 후에 관광객이 더 늘었다는 거였어요. 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경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들은 대화들, 포항 크루즈 관련 기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문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일주일 전 경주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작은 도시, 부족한 인프라, 화려하지 않은 외관. 제가 기대했던 국제 행사 개최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표면만 봤던 것 같습니다. 회의장 안팎만 취재했지 이 행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어둠이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평범한 국제 행사였는데 괜히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폐막 후 오히려 늘어난 입국자들, 1,100명을 수용한 크루즈 호텔, 그리고 사람들의 찬사 섞인 목소리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2시간 반 후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놀랐어요. 몇 시간 전 제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역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 지도를 펼쳐든 가족들, 셀카봉을 든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어요. 오늘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요.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매일 이래요. 에이펙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다들 한국 보러 온대요. 숙소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거리는 제가 일주일 전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낮은 건물들, 좁은 도로, 조용한 상가들.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거리를 걷는 외국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잠시 쉬려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외국인 청년 몇 명이 비닐봉지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컵라면과 김, 바나나,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화장품 가게가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창문에 붙은 현수막에는 에이펙 참가국 특별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5명의 직원이 동시에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땀을 닦으며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대박이네. 다들 경주 사람들이 친절해서 다시 왔다는 거 들었어? 귀에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다시 왔다는 거였어요.
봄은 관광단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호수 주변을 따라 걷는데 저 멀리 뭔가 조용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운전석이 없는 버스였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이었지요. 일주일 전 취재했던 바로 그 버스였어요. 행사는 끝났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인파, 포항 크루즈 기사, 경주역의 관광객들, 편의점 앞 외국인들, 화장품 가게의 붐빔, 그리고 여전히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작인 것 같다. 내일은 포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루즈 이야기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제가 놓쳤던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에게 영일만항으로 가자고 했지요. 경주에서 차로 4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고 얼마 후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해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항구에 도착하기 전부터 규모가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던 크루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기자라고 소개하니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크루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출항했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11월 1일에 떠났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늦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일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10월 28일에 입항해서 11월 1일에 출항했다는 겁니다. 두 척이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랜드호와 이스턴 비너스호. 하나는 850개 객실이고 다른 하나는 250개 객실이었대요. 합치면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지요. 직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부두라고 했어요. 걸어가 보니 텅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거대한 크루즈 두 척이 떠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로 돌아와 직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입항하는 크루즈였습니다. 거대한 흰색 선체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길이가 26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였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승객들이 터미널에서 출입국 수속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지요. 세 번째 사진은 셔틀버스들이었습니다. 40대가 넘는 버스가 터미널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매일 아침 경주로 가는 버스들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주는 작은 도시라 호텔이 부족했다고 해요. 정상회의에 2만 명이 넘게 온다는데 숙소가 모자랐던 겁니다. 특급 호텔이 대여섯 곳밖에 없었거든요. 6개월 전부터 이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포항시 해양수산부가 함께 움직였대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더군요. 영일만항은 수심이 깊어서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었고 경주까지 차로 40분 거리라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도 이미 갖춰져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출입국 수속이었지만 크루즈는 국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최초 입국 때만 제대로 수속을 받고 이후에는 간소화했다고 했습니다. 셔틀버스만 40대가 넘었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왕복했고 경주 행사장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승객들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했어요. 항만 관계자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입항 당일부터 출항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부두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관계자가 입항 당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0월 28일 아침 8시 30분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선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처럼 보이던 게 점점 가까워지더니
항구 전체를 압도하는 크기였대요. 피아 노랜드호는 홍콩에서 제주를 거쳐 5일 만에 포항까지 왔답니다. 해양경찰 경비정 4척이 호위하며 천천히 부두로 접근했다고 해요. 항만 직원들은 물론이고 인근 공장 노동자들까지 작업을 멈추고 지켜봤대요. 1시간 뒤 이스턴 비너스호도 도착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거쳐왔다고 하더군요.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해야 했거든요. 관계자가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항구 전체가 긴장했다고 해요. 이런 규모의 크루즈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답니다. 첫날 오후부터 승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대요.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온 외국인 기업인들이었지요. 대부분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 불이 켜지기 시작했답니다. 850개 객실에서 나오는 불빛이 바다를 환하게 밝혔지요.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았대요. 포항 시민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셔틀버스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답니다. 40대가 넘는 버스가 터미널 앞에 줄지어 섰지요. 승객들이 크루즈에서 내려 버스에 탑승했다고 해요. 마치 출근하는 직장인들 같았답니다. 정확히 7시에 첫 버스가 출발했고 8시 40분에 경주에 도착했대요.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버스들이 경주에서 돌아왔답니다. 승객들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다고 해요. 포항시도 손님 맞이에 정성을 쏟았답니다. 입항 이틀째 되는 날 저녁 0일대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불꽃쇼를 열었지요. 1만 5천 발이 넘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드론 500대가 하늘에 포항의 상징물들을 그려냈대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상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답니다. 포항시가 직접 준비한 행사였지요. 포스코 제철소 견학도 있었다고 해요.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숙박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창의성이자 실행력이었던 겁니다. 6개월 만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1,100명이 5일 동안 바다 위 호텔에서 지냈고 매일 경주를 오가며 회의에 참석했던 거예요. 부두에서 바라본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크루즈는 떠났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일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시스템,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한국의 힘 말입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2척, 1,100명 수용, 6개월 준비, 출입국 간소화, 40대 셔틀버스, 1만 5천 발 불꽃쇼.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주에 있으면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회의장과 만찬장만 쫓아다녔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 포항에서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포항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더 정확한 내막을 알고 싶었거든요. 해양수산과 담당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 정상회의 플로팅 호텔 운영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준비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됐답니다.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되자마자였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주 지역 숙박시설 조사였대요. 결과는 참담했답니다. 특급 호텔이 6곳에 불과했고 객실 수를 다 합쳐도 800개가 안 됐다고 해요. 주변 도시까지 확대해서 조사했답니다. 포항, 울산, 대구까지 포함했지요. 하지만 역부족이었대요. 2만 명이 넘는 참가자 중 상당수는 특급 이상의 숙소를 원했거든요. 여러 방안이 검토됐답니다. 부산 호텔을 대규모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나왔지요. 하지만 경주까지 120km였대요.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임시 숙소 건설안도 나왔는데 예산이 조단이었고 공사 기간만 1년 반이 걸렸답니다. 무엇보다 행사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지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양수산부 관계자 한 명이 크루즈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답니다.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대요. 크루즈는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상업 선박이거든요. 3년에서 4년치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대요. 아시아 주요 선사들에게 직접 제안서를 보냈지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답니다.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피아노랜드호가 가능하다고 했대요. 홍콩 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배였는데 10월 말은 비수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 선사인 두원 크루즈 페리에서도 손을 들었답니다. 이스턴 비너스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대요. 5월 중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척을 합쳐 1,100개 객실이었지요. 하루 임차료만 수억 원이었지만 호텔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었대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답니다. 법적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크루즈는 외국 선적이라 국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승객이 승선할 때마다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지요.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까지 합동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답니다. 3개월간 수십 차례 회의를 했지요. 법률 검토만 수백 쪽이 나왔대요. 선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국내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결국 특별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간소화였지요. 최초 입국 때만 정식 절차를 밟고 이후엔 신원 확인만 하기로 했대요. 단, 보안 인증을 받은 전용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셔틀버스 준비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40대가 넘는 버스가 필요했거든요. 경북도청이 나섰답니다. 도내 모든 관광버스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요. 놀랍게도 모두가 손을 들었답니다. 버스마다 폐쇄회로 카메라 4대씩을 설치했답니다. 기사 160명은 2주간 매일 저녁 교육을 받았대요. 기본 영어 회화는 물론이고 응급처치와 화재 대응까지 배웠답니다. 루트도 특별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까지 왕복 80km인데 일반 도로를 쓰지 않았대요.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만들었답니다. 경찰이 선도하고 후미를 경호했지요. 40분이면 도착했는데 신호등 한 번 안 걸렸답니다. 포항시도 할 일이 많았답니다. 영일만항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지요. 국제 여객 터미널 내부를 새로 단장했고 다국어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했답니다. 외국어 가능한 안내 인력 30명을 배치했대요. 환영 행사도 준비했답니다. 입항 이틀째 저녁 0일대 해수욕장 불꽃쇼는 포항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답니다. 1만 5천 발이 넘는 불꽃을 쏘아 올렸지요. 드론쇼도 함께 진행했는데 500대를 띄웠답니다. 예산만 8억 원이 들었대요. 담당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크루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였어요. 만족도가 87%였답니다. 시설 만족도는 91%, 서비스 만족도는 89%였지요. 특히 한국인 직원들의 친절함에 높은 점수를 줬답니다. 자유의견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 일본 기업인은 한국의 창의성에 감탄했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봤다고 썼답니다. 중국 기업인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적었대요.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도 활용될 거라고 했어요.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랍니다. 5일간의 실험이 포항의 미래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십 개 기관이 협력했고 수백 명이 땀을 흘렸답니다. 법을 새로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교육했지요. 그리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운영했던 겁니다. 시청을 나와 다시 영일만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루즈 승객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비록 크루즈는 떠났지만 당시 이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터미널 앞 광장 벤치에 앉아 오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침 경주 쪽에서 온 택시에서 캐리어를 끄는 동양인 2명이 내렸어요. 50대 정장 차림이었는데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지요. 혹시 크루즈를 이용했느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도쿄에서 왔다며 이스턴 비너스호에 5일간 묵었다고 했어요. 무역회사 임원들로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답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포항을 둘러보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크루즈 경험이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며 웃더군요.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답니다. 바다 위에서 5일을 지낸다는 게 걱정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승선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객실이 25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소파까지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지요. 일본 기업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답니다. 뷔페 레스토랑과 정식 레스토랑 두 곳이 있었는데 음식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대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은 물론이고 할랄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식재료가 신선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포항 수협에서 공수해온 해산물이었거든요. 이동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셔틀버스가 출발했는데 정시 운행이 완벽했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대요. 40분이면 경주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버스 안에서 간단한 조식도 제공됐답니다. 출입국 수속도 간단했답니다. 첫날 제대로 심사를 받은 뒤로는 거의 확인만 하고 통과시켜줬대요. 매번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답니다. 다른 한 명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답니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7시 버스를 놓쳤답니다. 당황해서 터미널로 뛰어갔지요. 다음 버스는 8시였는데 그럼 회의에 늦을 판이었대요. 터미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답니다. 직원이 급히 불러준 거였대요. 그 택시가 경주까지 태워줬답니다. 요금은 정상 요금표대로 받았고요. 회의장에 도착하니 정확히 9시였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른 한 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는데 크루즈로 돌아가는 길에 기념품을 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셔틀버스 기사에게 물었더니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죽도 시장으로 들렀답니다. 정규 루트가 아니었지만 특별히 들러준 거였어요. 시장은 활기가 넘쳤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건어물,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대요. 기사가 추천해준 가게에서 마른 오징어와 김을 샀는데 가게 주인이 덤까지 챙겨줬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더랍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처음엔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만 알고 있었대요. 반도체와 자동차,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였지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답니다. 시스템도 완벽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있었대요. 일본은 시스템이 완벽하지만 융통성이 없답니다.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답니다. 시스템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어요. 벌써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답니다. 다음에 한국 출장 오면 포항도 꼭 들르라고 권했다더군요. 두 사람과 헤어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들은 크루즈 시설에 감동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한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라고 썼어요. 바로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뜻하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포항시청에서 들었던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6개월 준비 40대 셔틀버스 160명.
기사 교육 1만 5천 발 불꽃쇼 500대 드론 만족도 87%. 이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법을 새로 만든 공무원들, 매일 아침 7시에 출발한 버스 기사들, 불꽃쇼를 준비한 직원들, 시장에서 덤을 챙겨준 상인들. 이들이 만들어낸 따뜻함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경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가 한국을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00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였지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던 겁니다. 한국을 신뢰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던 거예요. 경주 정상회의가 그 변화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프랑스 7위, 일본 8위를 제쳤어요.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성,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완벽하게 실행하는 능력을 세계가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빈 부두, 항만 관계자의 증언, 시청 담당자의 설명, 일본 기업인의 감동. 이 모든 걸 하나의 리포트로 엮어야 했습니다. CNN 본사로 보낼 최종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다 위 호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창의성과 실행력이라고 썼어요. 다음 날 아침 경주 시내로 나갔습니다. 크루즈를 이용했던 다른 기업인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중국 기업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상하이에서 왔다고 했어요. 제조업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피아노랜드호에서 5일을 보냈답니다. 처음 크루즈 숙박 제안을 받았을 때 의아했다고 해요. 바다 위에서 지낸다는 게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호텔보다 훨씬 좋았답니다. 객실 크기가 넉넉했고 발코니가 딸려 있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보였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최고의 호강이었다고 하더군요. 회의 일정이 빡빡했는데 저녁에 크루즈로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대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렸답니다. 중국에서도 크루즈는 타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크루즈가 항해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박해 있으면서 호텔 역할을 했거든요. 새로운 경험이었답니다. 셔틀버스 시스템도 놀라웠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기사였대요.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기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답니다.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더래요. 버스 안에는 물과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40분 거리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대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버스 기사가 특별한 장소를 지나갈 때 설명을 해줬답니다. 간단한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대요.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포항시가 준비한 불꽃쇼도 봤답니다. 입항 이틀째 저녁이었는데 크루즈 갑판에서 봤대요. 1만 5천 발이 넘는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답니다. 중국에서도 불꽃쇼는 많이 봤지만 이건 특별했대요.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환대의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싶었대요.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모두 감동했답니다. 식사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답니다. 중국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본토 맛과 거의 같았대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신경 썼다는 게 놀라웠답니다. 한식도 먹어봤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먹어보니 맛있었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식만 먹었다고 하더군요. 크루즈 직원들도 친절했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간단한 중국어를 할 줄 알았대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답니다. 한 번은 객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메모를 남겨뒀답니다. 영어로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적혀 있었대요. 작은 메모였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중국 기업인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5일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답니다. 출입국 수속도 매끄러웠고 교통도 완벽했대요. 해양경찰이 24시간 크루즈 주변을 순찰했답니다. 밤에 갑판에 나가면 멀리서 경비정이 보였대요.
안심이 됐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보통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달랐답니다.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대요. 하지만 기계적이지 않고 따뜻했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꼭 나눌 거라고 했어요. 한국과 비즈니스를 더 확대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는 나라라면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중국 기업인과 헤어진 후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싱가포르 억양이었어요. 두 명의 남자가 크루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역시 기업인들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스턴 비너스호를 이용했답니다. 싱가포르는 작지만 부유한 나라잖아요. 5성급 호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크루즈 숙박에 회의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디테일이었답니다. 객실에 비치된 어메니티가 고급 브랜드였대요. 수건도 매일 새 것으로 바꿔줬답니다. 침구도 호텔 수준이었다고 해요. 와이파이 속도도 빨랐답니다. IT 업계 사람들이라 인터넷이 중요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화상회의도 할 수 있었답니다. 크루즈 내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했답니다. 프린터, 복사기, 회의실까지 갖춰져 있었대요. 급한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는데 갑판에서 다른 나라 기업인들과 우연히 마주쳤답니다. 일본, 중국,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각자 사업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인상, 크루즈 경험 등을 나눴대요.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답니다. 명함도 교환했답니다. 회의장에서는 형식적인 만남만 가능했는데 크루즈에서는 진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대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싱가포르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똑똑하다고요. 단순히 숙박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크루즈라는 공간이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능하게 했대요. 같은 배에서 며칠을 보내다 보니 동질감이 생겼답니다.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크루즈에서 만난 일본 기업인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답니다. 한국 정상회의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해준 셈이었어요. 두 사람은 내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가족을 데리고 올 거래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주와 포항도 꼭 들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카페를 나와 경주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의 경주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 처음 경주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작고 평범한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천년을 이어온 문화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포항 크루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조용히 해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 화려하게 보이려 하지 않지만 실질을 추구하는 나라 말입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죽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기업인이 들렀다던 그 시장이었어요. 포항 재래시장인데 경주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손님들이 흥정하고 있었어요. 싱싱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른 오징어와 김을 팔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인 걸 보고는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간단한 영어였지만 소통하는 데 문제 없었습니다. 마른 오징어 한 봉지를 샀어요. 아주머니가 작은 봉지를 하나 더 챙겨줬습니다. 덤이라고 했어요.
왜 덤을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멀리서 왔잖아요. 한국 기억 좋게 하고 가야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봤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어물 가게, 과일 가게, 채소 가게 모두 외국인에게 정직한 가격을 불렀어요. 바가지 씌우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사려는데 하나하나 골라주시더군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라고 하시면서요. 장사꾼이 아니라 이웃 같았습니다. 시장을 나와 포항 시내를 걸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주인이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워하더군요. 에이펙 취재 왔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포항을 취재해줘서 고맙다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취재할 수 있게 해줘서요. 주인은 디저트를 하나 더 내줬습니다. 서비스라고 했어요. 포항 사람들은 에이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뽐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불꽃쇼가 열렸던 곳이었어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곳 하늘에 1만 5천 발의 불꽃이 터졌던 거예요. 크루즈 승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옆에 노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불꽃쇼를 보셨냐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생 본 것 중 제일 멋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포항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TV 뉴스에서 봤다고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아깝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포항을 세계에 알릴 기회였다고요. 손님들이 좋아했다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요. 포항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노부부와 헤어지고 다시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녁을 먹으려고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경주 관광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얀색 재료들이 조화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손짓 발짓으로요. 웃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마치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고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국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인상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크루즈도 셔틀버스도 불꽃쇼도 중요했지만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의 덤, 카페 주인의 디저트, 노부부의 따뜻한 말, 식당 아주머니의 서비스. 이 모든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항구를 떠나 경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논밭, 작은 마을, 낮은 산들이 보였지요.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 법을 새로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경주는 작았지만 위대했습니다. 포항은 평범했지만 비범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최종 리포트를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취재를 하나로 엮어야 했지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며칠간 취재한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 폭주, 경주역의 관광객들,
영일만항의 빈 부두, 포항시청의 준비 과정, 기업인들의 증언, 시장 아주머니의 덤, 크루즈 출항의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 된 이유였어요. 미국 시사주간지가 발표한 순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쳤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100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던 겁니다. 한국을 신뢰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어요. 경주 정상회의가 그 변화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리포트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의문부터 포항에서의 발견까지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6개월간의 준비, 완벽한 시스템, 기업인들의 감동, 작은 배려들, 출항의 순간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세계 6위 강대국입니다. 프랑스 7위, 일본 8위를 제쳤지요. 이 순위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리포트를 완성하고 CNN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작업이다. 메인 뉴스로 송출하겠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경주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작고 평범한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경주는 작았지만 위대했어요. 포항은 평범했지만 비범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은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질을 추구했어요. 화려한 건물을 짓는 대신 바다에 크루즈를 띄웠습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제 리포트가 CNN에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포항 크루즈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의 창의성에 감탄한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가 있어. 한국은 세계 6위 강대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창의성과 실행력을 갖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크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나라, 필요한 순간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항 크루즈로 본 한국의 위대함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